내려가는 건 순식간이더라고요. 순식간에 내려. 52 나와서 충격받아갖고. 옆에 있는 친구 데리고 너 나보다 5 낫네? 너 나보다 못 뛰어 이렇게 말하면 실제 실전 가서는 한 대 맞을 수도 있어요. VO2 max를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은 VO2 max, 이코노미 적산열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무엇인지 좀 알아보고 또 이게 어떻게 좀 적용돼야 되고 지금 이걸 시청하는 러너들이 어떤 데이터를 이제 제공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 배성훈 코치님이 트레이닝 전략까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VO2 max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에 비유했을 땐 배기량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카 같은 것들은 배기량이 엄청 중요하죠. 네. 순간적으로 파워를 확 내기 위해서. 그리고 RE, 러닝 이코노미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는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종종 회자되고는 하는데요. 그것은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연비의 개념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스포츠카가 또 연비가 좋지는 않죠. 그래서 저희가 러닝을 할 때에도 VO2 max뿐만 아니라 그 러닝 이코노미를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젖산역치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연비를 아무리 높이고 싶어도 몸이 받쳐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결국 내부에서 젖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많이 축적이 됨에 따라서 어떤 한계 지점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젖산 역치까지도 살펴봐야지 그 사람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진단할 수 있어서 저희는 이 세 가지를 3대 지표로서 보고 있습니다. VO2 max, 러닝 이코노미, 그리고 젖산 역치. 자, VO2 max에 대해서 이제 정의부터 한번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VO2 max는 아까 진무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최대 산소 섭취량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가장 끝까지 짜냈을 때 어느 정도의 이제 산소 섭취량을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건데 이제 그거를 이제 배기량이라고 아까 적절한 비유를 드셨는데 심장이 피를 짜내잖아요. 박출량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그 박출량은 얼마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피가 흐르는 속도는 그 사람이 얼마나 빠르고 그 외에도 실제 달리기 할 때 쓰이는 근육들이 거기서 이제 산소들을 잘 가져와야 움직이고 에너지를 쓸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그 사람의 맥스는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돼요. 최대 산소 섭취량이라고 해서 보통은 맥스 테스트나 인크리멘탈 테스트라 그래서 조금씩 강도를 올리면서 그 사람의 최대 산소 섭취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는 그런 실험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VO2 max가 가장 중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얼마만큼 중요한지 VO2 max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중요하냐 이게? 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최대치를 알 수 있는 수치라서 네. 아까 세 가지 지표를 말씀해 주셨는데 종합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는지는 또 복잡한 문제지만 어쨌든 기본 값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기본 판을 좌지우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아까 가장 유명한 지표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약간의 이제 한계가 있는 것은 VO2 max는 사실 인종이나 아니면 뭐 성별이나 그런 식으로 유전적인 좀 타고난 게 가장 커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네. 운동에서 VO2 max를 올릴 수도 있는 있어요. 걸로 알고 있는데 초보자분들은 그 향상폭이 굉장히 큰 편인데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은 더 이상 잘 오르지 않고 뭐 10년, 20년 꾸준히 해도 그 굉장히 증가 수치는 미미한. 그리고 오히려 30세 이상부터는 1년에 한 1% 이상씩은 조금씩은 떨어집니다. 어쩔 수 없이 생리적 대사가. 그래서 떨어지겠구나. 또 많이 떨어지셨나요? 제가 볼 때는 네. 그거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령에 따라 떨어진 건 아닌 것 같고 은퇴하고 운동을 안 하니까 떨어지지 않았을까. 복합적인 게 아닐까요? 네, 맞아요. 이게 올라가는 건 진짜 어려운데 네. 이 유산소 맞아요. 능력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올리는 건 맞아요. 정말 어려운데 맞아요. 내려가는 건 순식간이더라고요. 순식간에 내려가요. 52 나와서 충격받아갖고 제가 그렇게 표현했었거든요. 예전에 막 신기루 현상 같다. 되게 힘들게 올려놨는데 조금 좀 놀았더니 VO2 max 수치가 너무 낮게 나와서 그만큼 달리기 지속 능력도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 VO2 max가 높다는 거는 그만큼 잘 뛸 수 있다는 걸 반증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는 조금의 맹점은 있을 수 있어요. 장거리 달리기 선수 같은 경우에는 VO2 max뿐만 아니라 다른 지표들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면이 있는 반면에 특히 5000m나 뭐 1500m나 요즘 올림픽도 많이 하니까 근데 그런 거 보면 선수들이 진짜 폭발적으로 뛰잖아요. 그렇게 폭발적으로 뛰는 거리에서는 VO2 max와 그 사람의 퍼포먼스 사이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런데 마라토너 같은 경우에는 VO2 max가 떨어지신다고 하셨지만 그보다 높은 사람보다 훨씬 더 잘 달리실 수도 있어요. 퍼포먼스와 그 지표의 값 사이의 상관관계가 장거리 달리기에서는 조금은 약한 그런 지표다라고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VO2 max 수치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마라톤을 또 잘 뛸 확률이 그게 딱
통하진 않는 맞아요. 거네요. 1대1로. 전반적인 경향성에 불과하다. 음. 예,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 데리고 너 나보다 5 낫네? 너 나보다 못 뛰어? 이렇게 말하면 실제 실전 가서는 한 대 맞을 수도 있어요. 지금 현 시점에서 마라톤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VO2max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스마트워치 말고는 가장 좋은 게 CPT라는 장비를 활용하는 방법일까요? 네, 현재까지 알려진 것은 CPT라는 장비로 조금씩 경사도 혹은 속도를 올리면서 그 사람의 강도를 최대한 끌어내는 그러한 프로토콜을 통해서 실제로 호흡 분석 장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산소를 얼마나 섭취하는지를 분석을 하는 게 가장 이제 정확하다고 알려져 있고 가장 오래된 그런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네. VO2max 인간이 가장 최고의 수치가 나오는 수치가 몇일까? 제일 높게 나와서 기네스에 올라갔던 거는 92.1인가? 2.1. 92.1이요? 네. 어디 나라 사이클 선수였어요. 사이클 선수가 또 황용조 선생님이 80 초반이었고 그다음에 이봉주 선생님이 70 후반. 네. 그런 것 같아요. VO2max가 이제 높으면 당연히 이제 확률적으로 잘 뛰겠지만 낮은 분들도 잘 뛰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좀 몇 분 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이유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코노미가 좋은 분일 수도 있고 그런 네.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산 역치에 대해서, LT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막 운동하다가 예를 들면 이제 내가 못하겠다. 이 시점이 이제 저산 역치 점, 젖산염, 지점 이렇게들 표현하더라고요. 네. 저희 몸에 피 있잖아요. 그래서 혈중 젖산 농도라고 해서 몸의 혈액에 젖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 수치들을 보게 되면 초기에 굉장히 낮은 운동 강도에서는 그 값이 거의 변화가 없고 근데 이제 운동을 점점 하다 보고 점점 힘이 들면은 그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통 사람들이 흔히 젖산이 축적되었다라고 해서 급격하게 팍 하고 올라가는 그 지점을 젖산 역치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저희 몸에 젖산이 쌓이게 되면 여러 가지 자극이 생겨요. 이게 이제 혈액이 약간 산성화가 된 거기 때문에 그것도 다시 완충을 하고 싶어 하고 호흡 중추도 자극이 돼서 그 젖산 역치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몸에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이걸 이제 내보내야 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농도를 이산화탄소 맞춰줘야 비율이 되는.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네. 그 엄청 그 맞습니다. 부분부터. 그래서 그것을 이제 내보내야 하기 때문에 젖산 역치 지점과 거의 비슷하게 호흡량과 그 호흡에서의 CO2 양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보통은 그것을 환기 역치라고 하는데 환기 역치와 젖산 역치가 약간의 사람마다 이 구간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는데 거의 비슷하게 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역치 지점을 묶어서 이제 무산소성 영역에 도달한다고 해서 무산소 역치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호흡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한 30년 전부터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연구자들이 주요하게 관찰한 것 중에 하나가 환기역치였습니다. 왜냐하면 운동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잠깐 세워놓고 피 좀 뽑자 이거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연속적인 운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이 그 역치를 언제 이제 만나게 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계속 뛰는 동안 호흡을 분석하게 된 겁니다. 혈액이 산성화가 되면서 그거에 대한 완충작용으로서 호흡량이 늘어나게 되는 변곡점이 만들어지고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이제 역치 지점을 알게 되고 이런 기존의 분석 장비에서도 굉장히 주요하게 관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체열을 해서 하는 젖산 역치의 수치를 알아보는 것과 이 호흡을 통한 환기 역치 이게 거의 같은 거라고 봐도 되나요? 사람마다 다르기도 하고 실제로 뭐 진모님과 저도 데이터들을 굉장히 많이 봤지만 지점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라는 연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탁 튀는 순간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일종의 구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둘이 거의 겹쳐집니다. 그래서 약간의 속도 차이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그것을 이제 구간 관점으로 보면은 같이 사용할 수 있고 아까 말씀 다들 해주셨던 것처럼 실제 혈중 젖산 농도를 재기 어렵다면 호흡 분석으로 그것을 대체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일한 영역대에서 그 지점들이 발생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결국은 비슷한 구간이니까. 네. 네. 이 역치가 높은 것도 좀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도 있나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아니면 후천적으로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 지점을 늘려야 될까요?
선천적인 거는 VO2 맥스가 가장 크고 러닝 이코노미 못지않게 젖산 역치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젖산 역치도 트레이닝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달리다가 이제 힘든 시점에 오면 그만 뛰어야겠다 이게 아니라 이걸 버틸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잖아요. 피로 시점을 뒤로 미는. 그것을 이제 수시로 모니터링하면서 지금 훈련이 적절한지, 내가 약간 강도를 올렸더니 젖산 역치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면 그걸 또 고려해서 강도를 더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훈련에서 적용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역치라는 말이 참 되게 힘든 단어로 느껴져요. 왜냐면 되게 어렵고 힘든 운동이거든요. 네, 약간 쥐어짜는 운동들도 맞아요. 많고 약간. 하다 보니까 젖산 역치가 되게 힘들게 느껴지기도 한데, 아무래도 운동 방법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마라톤을 준비하는 생활체육 러너들도 많지만 공무원을 준비하거나 이제 짧은 거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1000m나 뭐 이제 5km 경주, 3km 경주. 근데 그런 분들이 역지점을 좀 늘려야 되는 문의도 많고 이제 운동을 많이 하는데 이 역치를 좀 어떻게 늘려보면 좋을까요? 사실 운동 강도의 비유를 좀 했을 때 역치 지점이 발생하는 본인의 운동 강도 시점에 본인을 최대한 노출을 많이 시키면은 역치 지점은 계속 뒤로 밀릴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한 이제 내성도 생기고 트레이닝 되는 거죠. 하지만 자주 빈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부상에 당할 위험도 높아지고, 왜냐면 몸에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그 트레이닝 계획을 세울 때 초보자 입장에서는 역치 훈련을 한다고 했을 때 일주일에 한 번, 중급자는 그래도 한 2번 정도, 고급자는 3번까지 갈 필요는 없지만 그 정도는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빡세게 뛰어야 된다라는 말을 한 것 같고요.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빡센 운동을 해야 한다. 빡세게 뛰어야 된다는 말을 한 거고, 이 세 가지 지표 중에 그래도 중요한 게 뭐냐, 중요성을 놓고 봤을 때 1, 2, 3을 좀 매겨본다면. 저는 이제 일반인 러너, 네. 그러니까 러닝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지표를 제일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저는 러닝 이코노미가 또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기도 하고 높였을 때도 효과성이 제일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인터벌이라든지 그 고강도 운동을 평소에 하기가 내 일상과 함께하기에는 좀 쉽지 않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 나의 기록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에 집중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저는 러닝 이코노미가 좋을 것 같습니다. 러닝 이코노미를 높였을 때에는 제가 러닝할 때도 헐떡이지 않고 편안하게 뭔가 이제 생각에 잠긴 상태로 뛸 수도 있고, 그래서 러닝을 온전히 즐길 수 있다라고 하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도 더 많은 분들이 러닝을 편안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러닝 이코노미를 높이는 데 집중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렵네요. 근데 진무님께서 방금 이제 처음 러닝을 시작하거나 그런 분들의 관점에서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약간 달리기를 시작은 했고 아직 그렇다고 엄청 잘하는 단계는 아닌 레크레이셔널 러너들, 흔히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뭘 많이 봤으면 좋겠는지를 생각해 봤을 때는 젖산 역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VO2 맥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고난 것도 좀 많고 그 초보자 레벨을 벗어난다면 사실 증가폭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것만을 목표로 바라본다면 사실 조금 뭐 슬플 수도 있고 아니면 원활한 모니터링을 못할 수도 있고, 근데 젖산 역치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너무 쉬운 페이스로만 뛸 때는 잘 늘지 않아요. 그래서 적절한 인터벌이나 혹은 젖산 역치 구간에서 살짝 위와 아래를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런 젖산 역치 트레이닝이 굉장히 많거든요. 달리기 레벨을 좀 올리고 싶다면 최소 한 번 정도는 적극적으로 한다면 그것의 향상폭을 본인이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표를 조금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두 전문가의 의견이 달라요. 한 분은 이코노미라고 그러고 한 분은 지금 LT라고 하는데. 저는 트레이닝을 좀 하는 입장으로는 이제 막 러닝을 시작하신 분들도 많이 가르치지만 본인의 기록을 올리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이 만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VO2 max를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많은 분들을 제가 요즘 이제 CPT 장비를 통해서 트레이닝을 좀 시키고 있는데, 일단 VO2 max가 50이 안 넘어가면은 서브 3 안에 들어오는 주제를 못 봤습니다. 만약에 40몇이 나온 분이 서브 3 하면 최초라고 볼 수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장비를 또 활용한 지는 꽤 되긴 했는데 서브 3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50에서 55 사이에 관철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또
50에서 55 사이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서브 3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기본 베이스인 거죠. 왜냐면은 통과네요. 서류 통과. 맞아요.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서류 통과 1차 서류 통과. 많은 분들이 그러면 나는 VO2max도 낮아, 이코노미도 낮아, LT도 낮아, 젖산 역치도 이거 어떻게 좀 향상시키면 좋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먼저 VO2max부터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운동을 좀 접근하고 어떻게 러닝을 하고 어떤 부가적인 운동들이 있을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초보자는 사실 이코노미에 해당되는 강도의 운동을 하는 게 정석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정도의 베이스가 되신 분들은 다음 젖산 역치 훈련, 그 다음에 VO2max 훈련으로 넘어오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존2에 해당되는 운동 강도는 사실 이코노미를 가장 잘 향상시킬 수 있는 운동이고 젖산 역치는 존3에서 존4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트레이닝이 좀 돼야 되고 VO2max 수치는 존5에 해당되는 굉장히 좀 고강도의 트레이닝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코노미, 젖산 역치, VO2max 순으로 본인의 운동 강도의 설정에 따라서 얼만큼 거기에 노출을 많이 시키느냐에 따라서 향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존5 영역은 최고의 고강도 높이인데 부상의 노출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기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뛰시는 러너분들은 사실 부상에 대한 위험의 노출을 감당은 좀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뭔가 되게 하이 레벨의 본인의 기록을 또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VO2max에 해당되는 운동 강도의 훈련들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빨리 뛰는 러너가 부상 없이 뛰기는 쉽지 않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VO2max를 이제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가장 고강도 운동을 말씀하셨는데 좀 어떤 특정 운동들이 좀 대표적으로 있을까요? 인터벌 트레이닝이겠죠. 네. 네. 구간을 길게 하기보다는 구간을 좀 짧게 해서 반복을 해서 하는 트레이닝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완전 이제 선수급 엘리트 주자들 아니고서는 하이 레벨의 강도에서 시간을 오래 유지하기가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구간을 좀 짧게 해서 자주 반복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역치 트레이닝도 어떻게 보면 조금 고강도 훈련에 가까울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지속주 훈련이나 일정 거리나 일정 페이스를 정해서 1000m, 그러니까 10km 기준으로 좀 업다운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주 훈련이 LT 향상에 가장 좋은 운동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코노미는 어떤 운동법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LSD랑 그다음에 조깅을 또 꾸준히 또 해주시면은 이코노미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이게 순환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코노미를 올리고 젖산을 올리고 젖산 역치를 올리고 그 다음에 VO2max를 높이지만 결국에 다시 이코노미를 높이기 위한 운동, 이게 순환이 되어야 되죠. 데이터를 봤을 때 결국에 아주 훌륭한 러너는 그 밸런스가 잘 잡혀있는 러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조금 시간 지남에 따라서 성장해 나가는, 한번 이렇게 쭉 성장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러닝 이코노미 훈련에서도 조금은 고강도로 다시 한번 자기의 훈련을 세팅해 가지고 높이고 다른 것도 그 다음에 높이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좋은 트레이닝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계획을 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젖산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뭐 30분에서 1시간 이상 하긴 힘들고 인터벌 같은 경우도 그 시간 다 합해서 뭐 1시간이 2시간씩 할 수는 없잖아요. 목표를 본인이 알고 있으면 적당한 강도와 시간을 정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 특히 또 유행에도 민감하기도 하고 좋다고 하면은 다 하는 타입이잖아요. 운동을 좀 골고루 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네. 예전엔 그랬던 것 같아요. 뭐 힘들다고 넌 젖산이 쌓여서 그래. 이제 힘든 시점 오면 젖산 좀 많이 쌓여가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재밌게 볼 수 있도록 퀴즈 형식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무슨 퀴즈를 내겠다는 거지? 뭐 이랬던 거지. 네. 지금 뭘 골라야 되지? 지금 약간 겁먹고 있었던 것 같은데 더 길기 제가 때문에 그거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네. 지속 시간.